안녕하십니까. 국풍학원의 안종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바로 국어의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건데 아직 1학년 학생들에게 이 문법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가 있겠는데 이런 문법 요소에는 바로 높임 표현이라든지 시간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자소서에 나와 있는 생각 열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하시는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하죠, 그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높임 표현에서는 음료와 같은 것들을 높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음료를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높였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 같은 표현 같은 경우는 이 문이 열리지 않아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열려지지가 않아처럼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했기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 지금 공부를 했었어. 이건 왜 어색할까요? 예, 바로 지금은 현재에 대한 의미인데 했었어의 어이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과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단원에서는 바로 이런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노트 핸드폰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처음 우리가 할 부분은 바로 문장의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끝을 낸다는 거죠. 끝난다는 겁니다. 문장이 끝날 때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국어의 종결 표현은 바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평서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하게 진술을 하는 것인데 주로 종결 어미인 다나 습니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미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미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예,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용언 같은 경우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이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죠.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먹다 같은 단어를 보면 먹고, 먹니, 먹자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이 어미는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미들은 여기에 나온 종결 어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어미에는 크게 어말 어미와 그다음 선어말 어미로 구분을 합니다. 어말 어미에는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은 종결 어미가 있고요. 그 외에 연결 어미, 전성 어미들이 있고 선어말 어미는 시제를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앗 혹은 현지형의 는 뭐뭐 하겠다의 객과 같은 표현이나 먹으시겠습니다 시처럼 높임의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볼 것들은 바로 어말 어미의 종결 어미 부분하고 선어말 어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종결 표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평서문이라는 것은 종결어미 다나 습니다를 사용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 의문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니, 뭐뭐 하느냐, 뭐뭐 할까, 뭐뭐 합니까 등으로 사용을 하죠. 명령문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뭐뭐 해라, 뭐뭐 하십시오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청유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명령문과 청유문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해 보일 수가 있겠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 명령이고 함께하는 건 청유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감탄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는
하는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라서 뭐하는구나, 뭐하는군 등과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높임, 시간, 인용, 피동, 표현 등은 문법 요소에서 주로 조사나 어미 등을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윗부분에서 말하는 어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사와 어미를 갖다가 또 한번 차이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봐. 자, 보세요. 먹는 것에서 는과 나는 밥을 먹는다의 는 동시에 똑같은 는이 있죠. 하지만 나는의 는과 먹는의 는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듯이 먹는다라는 동사나 형용사에 변하는 부분에 붙을 수 있는 건 어미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는 밥을 먹는다. 우리 조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붙어요? 그렇죠. 바로 체언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언에 붙게 되는 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같은 기능을 할 때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지우고요. 좀 내려가 볼까요? 그 아래 이제 조사에 대한 종류도 나타나 있는데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조사들이 일반적으로 격조사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아름답다. 이런 경우 이라는 놈이 하늘에 붙어서 얘를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를 주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는다 같은 표현 같은 경우를 보면 밥을의 을 같은 경우는 밥에 붙어서 얘를 목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걸 격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는 여기 은, 는, 도, 만까지 마저 조차 부터까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보통 체험, 부사, 뭐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죠. 나는 밥도 먹었어. 나는 밥을 먹었어 하고는 다르게 어떤 의미가 더해지고 있나요? 그죠? 다른 것도 먹었는데 밥까지도 추가해서 먹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걸 바로 보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 이제 접속조사도 있는데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를 연결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나와 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와 같은 것이 접속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법 요소의 이해문에 처음에 높임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높임이라는 건 화자가 대상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법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간단히 말을 하면 대화하는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 종결 의미가 달라지는데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저, 제 따위의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보시면 너는 어디로 가니? 저는 집으로 갑니다 같은 것들이 청자를 아주 낮춤과 아주 높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상대 높임법은 대화하는 중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상대 높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격식체 같은 경우는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의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말을 보통 격식이라고 하고 일반 친구 사이에 하거나 격이 없이 가족끼리 얘기할 땐 비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너는 어디로 가니라는 문장을 보면 요를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죠. 그러니 이거는 격식체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집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격식체에 해당합니다. 요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지금 어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라고 요를 붙일 수가 있죠. 이런 건 비격식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격식체와 격식체로 나누고요. 요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높임이 되고 요를 붙이지 않으면 낮추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해, 요체와 해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식체에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높임의 방법과 낮춤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높임은 다시 아주 높임인 하십 시오체로 나눌 수가 있고, 하오체가 바로 격식체의 높임이 됩니다. 그리고 낮춤에서는 하계체와 그다음 해라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구분을 하고서 일단 이걸 알아두고는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이제 주체 도피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오늘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면 부모님께서는 잘 지내시지? 너도 잘 지내니?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모님을 갖다가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끼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보다 부모님이 더 높으니까 부모님을 높여줬습니다. 뭘로요? 깨서로. 그 잘 지내니? 라고 묻지 않고 잘 지내시니처럼 시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게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서를로 높였고요. 같은 학교에 계시지요? 라는 것처럼 계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높인 겁니다. 즉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주체란 건 뭡니까? 주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높이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주격조사 중 높임의 주격조사인 바로 깨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선어말 어미인 시가 붙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다, 먹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먹으시다처럼 요걸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단어 외에 계시다와 잡수시다 같은 단어들은 대체할 수 있는 특수 어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높이기도 하는 게 주체 높임법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문장이 예로 나왔는데 주격조사께서와 시를 사용해서 높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다음에 너를 만나러 갈게. 저도 선생님을 뵈러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주격 주체 높임법과는 다르게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한다든지 만나다 묻다와 단어와 대신 배다 여쭈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높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린다를 보면 할머니라는 건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거니까 할머니에게라는 부사어가 되죠. 아까 부사어나 목적을 높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라는 부사어에 할머니께라는 부사어에 바로 깨라는 부사격 조사와 드리다, 주다라는 단어를 대체했을 수 있는 높임의 표현인 드리다를 써서 객체 높임법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높임을 어떻게 실현하고 이제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곳이 처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화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입니다처럼 상대 높임법을 쓴 겁니다. 그죠? 요를 붙이지 못하니까 격식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높임에 대해서는 아주머니가 되고 종결 표현인 비읍니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자신을 낮추는 저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네요. 자, 주체 높임법입니다. 영미야,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진지를 잡수셨어. 여기에서 주어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주격의 높임 조사, 그리고 진지라는 밥 대신에 높임의 특수어휘, 그리고 잡수셨어라는 특수어휘가 사용이 됐네요. 확인해 볼까요? 주격 조사 깨서, 선어물 어미 시, 그리고 먹다를 대신에 잡수시다가 사용이 됐네요. 자, 그리고 객체 높임법에서는 김 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사장님께 여쭤보게. 자, 사장님이라는 것이 부사어가 되네요. 그죠? 이 부사어를 높이기는 바로 사장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장님, 님이라는 단어나 깨라는 부사격 조사, 그 여쭈다라는 단어 등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부사격 조사 깨, 특수어의 여쭈다를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높임법에 맞춰 고쳐 써보자라고 했는데 청자가 선생님일 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저는 집에 있어요. 저의 집에 있습니다처럼 상대 높임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삼촌이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 삼촌이라는 것은 주어가 되겠죠. 삼촌께서라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떠나신다, 떠나다에 선어물함이 시를 써서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동생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할아버지라는 대상은 여기서 부사어를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할아버지. 아,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하네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라는 높임의 대상을 위해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데리고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모시고라고 해서 특수어휘를 사용한 대체 높임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다음은 시간 표현인데 시간 표현은 꽤나 좀 쉽습니다. 예, 언니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네. 시간 표현이 실현된 부분 아까 그죠? 먹었대요. 과거형. 지금 먹는데요. 현재형들. 그리고 나중에 먹게. 나중에라는 미래, 계시라는 미래 표현들입니다. 아마 가장 잘 아는 것들인데 먼저 이 자료실 시제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제 종류는 과거 시제, 바로 발화하는 시간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 현재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와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표현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제는 방금 말한 것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시는 사건 시보다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라고 했습니다. 주로 선어말 어미 at, at 그리고 과거에 해당하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는 더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밥을 먹었더라. 뭐 걔는 아주 좋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 사형 어미의 같은 경우는 동사의 경우 은이나 던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던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이미와 같은 바로 부사어를 쓰기도 하는 거죠. 예를 볼까요? 어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죠. 보았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동생이 먹은 빵 과거형 선어말 아니, 과거형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지난 것이다. 여기 니은이 바로 관형사형 어미인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자, 여기를 보면 먹은 것, 먹는 것, 먹을 것 요 세 가지 은, 는, 을을 갖다가 관형, 사형, 전성, 어미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르죠. 먹은 것은 과거고요. 먹는 것은 현재입니다. 먹을 것은 미래를 뜻합니다. 이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따로따로 불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현재 시에는 이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주로 선어음이 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 같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오늘, 지금, 그죠? 일는 아까 얘기했죠. 는은 현재형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제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부터 뒤에 오는 시제라고 얘기를 했죠. 선언어미 개시나 관형사용 어미 을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은조명사 것과 연결된 을을 쓰기도 합니다. 뭐뭐 할 것. 그리고 예스럽게 표현할 땐 선어말 어미 뭐뭐 을이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예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재미는 장차 미래죠. 되겠다. 개시라는 선어말 어미. 우리는 내일이란 부사, 만날 것이다라는 관형사용어미와 의존명사를 합쳐진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get은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보면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의지겠죠, 그죠? 의지. 나도 그건 할 수 있겠다. 이것도 의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거기는 뭐뭐 하겠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추측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개세 표현은 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시와 발화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행상과 완료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진행상이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먼저 보면 아까 널어둔 빨래가 벌써 마르고 있다라는 진행, 준현이가 방귀 양손을 흔들면서라는 진행상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진행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도 잘 나와 있네요. 창밖에 낙엽이 쌓이고 있어요. 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이제
완료상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창밖에 낙엽이 쌓여 있어요. 끝난 거죠. 그죠?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데 아 있다, 있다, 아 버리다, 버리다와 같은 문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널어둔 빨래가 이미 말라 있다. 준영이가 양손을 흔들고 고서 이런 것들이 바로 완료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상과 시제의 결합 부분은 자료실을 잠깐 보면 나는 아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과거 시제라는 놈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완료사. 그 영어에서 보면 과거 완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이라는 현재와 앉아 있다라는 현재 완료상. 그 내일 미래가 완료돼 있다는 미래와 완료상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제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상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 상황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밖에는 비가 내린다는 뭡니까? 현재죠. 어제는 머릿속이 어지럽다 과거, 오후에는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는 미래가 되는데 밖에는 비가 내린다의 이 니은이라는 부분이 현재 시제고요. 어제, what 이런 것들이 무엇은 뭘까요? 어지러 우 그죠? 어시라는 것이 우라는 것이 결합돼서 왔다라고 실현이 된 겁니다.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은서가 그림을 그린다를 동작상에 맞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은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진행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나 그려간다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민호가 책상에 엎드린다는 엎드려 있다. 엎드려 버렸다라는 완료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용 표현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인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말이나 자기의 생각 같은 것을 다시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큰 따옴표를 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라고를 쓴다는 점이죠. 간접 인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인용할 때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을 하는 거죠. 어제 진수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이런 건 이제 직접 인용이고요. 어제 진수가 나가라고 했어. 이런 것들은 간접 인용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번 문제를 보면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대. 예, 사랑합니다. 따옴표를 사용했고 라고라는 조사를 사용했죠. 근데 간접 인용이라면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라고 표현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고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지시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해요. 인태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서 나갔어 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이죠. 근데 인태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라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대요.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다고 혼잣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가장 까다로운 바로 피동 표현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피동 표현은 내가 오늘 붕어빵을 100개나 팔았어 라는 부분을 보면 오늘 붕어빵이 100개나 팔렸어처럼 주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즉 내가 붕어빵을 판 게 아니라 붕어빵이 팔리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동 표현은 아마 영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익숙할 수가 있어요. 주어가 다른 주체의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문법 요소가 바로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피동 표현은 바로 피동점미사 이히리기로 주로 사용이 되고 혹은 대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지다, 어지다 같은 괴대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래 예문을 볼까요? 그의 마지막 득점이 경기의 승부를 뒤집었다라는 능동문이 있는데 경기의 승부가 바로 요게 이쪽으로 와야겠죠. 경기의 승부가 그의 마지막 득점으로 뒤집혔다라는 식으로 피동점에서 히를 사용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아래 예문이 있습니다. 그 집이 사람들에게 헐려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불필요한 피동이 되죠. 자, 피동 표현은 하나만 위에서 나온 아오지다, 이히리기 뭐 이런 것들 하나만 쓰면 되는데 헐리어지었다처럼 이중 피동을 사용하면 아까 처음에 문법 요소를 소개했을 때 쓸데없는 이중 피동은 우리나라 문법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이 된 거죠. 그죠? 자, 다음 6번 문제를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해볼까요?
경찰이 도망치던 도둑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둑이 앞으로 오고 경찰이 뒤로 가야겠죠.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망치던 도둑이 주어가 되고요. 목적어라는 놈이 주어가 되고 주어였던 놈이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잡혔다처럼 잡았다가 아니라 he라는 피동 접사를 붙여서 피동문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는 새로운 이론을 입증하였다. 자, 그라는 대상과 이론이라는 대상을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이 새로운 이론이라는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그라는 주어가 부사어가 돼요. 그리고 입증되었다처럼 되다라는 것이 나와서 피동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피동 표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요즘 국어에서 피동 표현이 늘고 있답니다. 근데 영어 번역 투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죠? 자, 1번 다음 문장에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을 올바른 피동으로 바꿔보자. 뭐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지우면 됩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자 깜짝 놀랐다. 그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리라는 피동 접사와 어지다라는 것이 또 사용이 돼서 이중 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불리자라고 리만을 사용해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이고. 네,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없애주면 되겠죠. 발굴되었다라고 하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불필요한 피용들이 많은데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요소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법 요소 부분은 사실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장을 보고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